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의 윤경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값이 최근 고금리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라고 불리는 지역도 아파트 값이 최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하정민 전주대학교 대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작년까지 엄청 오르다가 재작년이죠. 작년부터 그냥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폭락세가 큰데 얼마나 떨어진 걸로 지금 집계가 됩니까? 실거래가로 보시면은 좀 더 체감이 될 텐데요. 한국 부동산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니 12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네. 약 1년 정도로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전국이 15% 정도, 인천하고 서울이 약 20%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한 23% 정도 빠졌는데, 근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이제 큽니다. 오히려 강원도는 0.6%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예, 물론 지방에서도 뭐 대전이라든지 부산, 대구 이런 곳들은 많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울퉁불퉁한 모습이지만. 큰 추세로 보면은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이제 고금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격으로 바닥 모르게 흘러내리는 뭐 그런 양상이었다. 뭐 거칠게 말하면은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가 12월, 1월, 2월치가 안 잡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떨어진 거죠. 그렇죠. 1년 통계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 빠졌다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급락세에 있는데 하정민 교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동네까지 올랐어, 내 자산까지 올랐어 이렇게 거래량이 또 굉장히 2020년부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고 사실 부동산이라 함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매수를 하게 되면은 세금 때문이라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더 이상 손바꿈이 어려울 때가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상승세 둔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내 자본금 가지고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출을 반드시 껴야 되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사항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게다가 유동성까지도 굉장히 막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은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급락할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박원갑 위원께서는 예측하셨어요? 이번에 하락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고금리 태풍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칠 줄은 미국 FOMC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요. 미국 FOMC 의원들이 2022년 금리 예상을 어느 정도 했냐면요. 이 점도표를 보면 나오거든요. 0.9%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죠? 이게 4.5까지 갔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새해가 되면서 이게 4.75로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이런 고금리 충격이 아니었으면은 지난해 집값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지 않았을 겁니다. KB 시세로 보면요, 작년 6월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0.9% 정도 갔다면은 약보합 혹은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집값이 비싸다, 약간 버블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지만 버블이 갑작스럽게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의 어떤 집값의 급락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2년 하우스포 사태를 섞어놓은 정도로 낙폭도 깊었고 네. 그리고 심각하다. 너무 빠른 속도로 급냉이 되었다는 거죠. 예,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니야 해방 이후 처음이 아니라 이게 단군의 단군이래 처음일 수도 있다. 예. 이런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당혹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예, 보시면 그 될 것 정도로 같습니다. 심각하다는 말씀인데 이제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이른바 영끌 쪽 아니겠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샀어요. 사자마자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담 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요즘에. 그 영끌족 같은 경우에 이제 2030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은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집값이 떨어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집을 좀 팔 수가 있을까요? 이제 팔지도 못해요.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원리금에 대한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높았는데요. 네. 집을 처분을 하고 싶어도 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경매까지 이르르는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 되게 안타까운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거의 뭐 바잉이 패닉 바잉이 될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네. 사실 뒤집어 보면은 이만큼의 거래량이 좀 빠져줘야 네. 또 매도가 조금 수월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심리 상태도 네. 내가 최고점에 사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2030 세대 영끌하신 분들한테는 금리의 상승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언젠가 멈출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얘기했지만은 이제 영끌 쪽들 못 팔아서 더 문제다. 영끌 쪽 분은 아닐 것 같고 네. 모든 사람들이 좀 팔아야지 어떻게 역전세나라든가 뭐 전세금도 빼주는데 이게 안 팔린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 현상이 갈까요? 글쎄요, 이제 금리가 변수라면요. 네. 올해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네. 한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 정도가 되면은 기준금리를 한 2.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2025년도 하면 그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고비가 아마 제 생각엔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 3.5%인데 기준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봐야 뭐 4%는 안 갈 거로 일단 보이는데 그러면 거의 피크를 찍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당분간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많이 내서 뒤늦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집을 살 때 남의 돈을 끌어다가 집을 빌려서 샀는데 사죠.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끌 자가라고 그럽니다. 영끌 자기 집을 산 거.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많이 내서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허리띠만 졸라매면 돼요. 일단 그렇잖아요. 버티는 거죠. 네, 버틸 네.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갭 투자자들이죠. 갭 투자. 이거는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전세금 빼달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집주인한테는 거의 공포 대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은 예. 3개월 안에 집주인은 돈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가겠다는 것은 일종의 빚 갚아라는 독촉장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게 강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빚 상환에 쪼들리는 이 예. 갭 투자자 뭐 한 채면 관계 없지만 예. 서너 채 산 사람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예. 집을 아예 싸게 팔아버리는 예. 거죠. 아니면은 싸게 전세를 내놓는 예.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역전세난은 더 심해지고 또 기존의 가격은 더 빠지는 이런 어떤 상황의 악순환이 모습들이 계속되는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의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내관은요, 예. 이 갭 투자 매물입니다. 갭 투자 뇌관이 크다.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MZ 세대 중심으로 유행했던 이 갭 투자가 결국은 주식으로 말하면은 신용거래 용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이 상환 기간이 짧은 거예요. 네. 2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영끌 투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가하고 네. 갭 투자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아마 갭 투자도 결국은 세입자로부터 돈을 빌려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그것도 이연거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게 급속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이 충격이 큰 네. 것은 바로 신종 어떻게 보면 이게 우상향 기우제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우상향 기우제 예, 투자.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기만 바라면서 그렇죠. 기우제 지내듯이. 그게 결국 갭 투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를 때는 급속하게 끌어올리지만 내릴 때는 말하자면 바닥 없이 흘러내리는 이른바 변동성 쇼크가 심해진 요인이 저는 바로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갭 투자의 어떤 후유증 이렇게도 해석을 그렇군요. 해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 부재를 대폭 완화를 했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 시기를 5년 전으로 되돌렸는데 일단 헬로티비 브리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기를 5년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를 모두 해제한 건데요.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남은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뿐입니다. 규제 해제에 따라 일단 집을 파는 것부터 수월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하는 건데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분양가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특히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했었는데 이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집을 사는 것도 쉬워집니다. 먼저 대출. 기존에는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규제도 완화됐는데 기존엔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분양권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규제도 풀립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100만 제곱미터까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그리고 개발까지 5년 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정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이번 대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발이 빨랐습니다. 네.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나온 대책 가지고서는요, 시장의 온기를 좀 뿜기에는 역부족이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뭔가 좀 아쉽군요. 네,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뭐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제 정책이 나올 때도요, 시장이 막 화랑일 때는 규제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완화 정책이 좀 나오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나온 대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제 가계,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나왔던 이런 대책들이 사실 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난주에도 이제 뭐 주담대 대환 대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규제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뭐 DSR을 풀지 않으면 또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대책이기도 하고요. 빗장을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걸로는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대피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흡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놓으셨는데 우리 박원갑 위원께서도 좀 평가가 안 좋은 평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일종의 뭐 그 연착륙 정책이니까요. 네. 집값을 끌어올리기보다 하락세를 둔화시키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정책은 단박에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누적이 돼야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금리가 워낙 시장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다 보니까 정책 변수가 어떻게 보면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어떤 그런 시장의 특성도 일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상반기까지는 좀 안 좋고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나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반등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나
아니면은 바닥 다지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또 너무 급격히 많이 빠지니까 또 걱정이 큰 게 현실이고 1998년도에 그 IMF 위기라고 하죠. 외환 위기 당시에도 그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었다가 또 한 2년 정도 만에 회복을 하면서 또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럼 이번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언제가 저점이냐, 어디가 바닥이냐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디가 바닥이냐를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이릅니까? 이르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큰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없고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부동산을 내 돈 주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사실 너무나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3구죠. 그쵸? 환율 높고요. 금리 높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높은데 이거를 받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1.3 대책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살짝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미디어나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요. 비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명절 이후가 되면은 매수세도 약간 돌기 때문에 진짜 급급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돌고 있는 거지 이게 바닥을 뚫고 나왔고 지금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사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지금 그 매수 적기를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타이밍 재서 부자 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감정들이 그대로 투영이 되잖아요. 변덕과 충동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투사되는 어떤 시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금리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바로 들어진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내 집이 좀 급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좀 느긋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급한 분들은 저는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보고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고점이 2021년 10월입니다. 시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그때 대비해서 제 생각에 서울은 한 마이너스 30%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40% 지방은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역시 한 30%, 한 40% 정도에 떨어진 단지들 모아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죠. 거기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좀 골라서 내 집 마련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조금 뭐 형편이 좀 안 되는 분들은 저는 좀 더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아까 외환위기하고 비교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와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집값이 급락하고 나서 2009년도에는 부양책 때문에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2010년부터 한 4년 동안 집값이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4년 동안 또 떨어졌군요. 그래서 집값이 소득에 절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집을 장만할 필요는 없겠다. 좀 여유를 가지고 관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꼭 급하신 분들은 시기보다 결국은 가격 중심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마켓 타이머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헐값 사냥꾼이라고 그러거든요. 헐값 사냥꾼. 이걸 바게넌트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최근에 그 빌라왕이라고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망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금을 떼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빌라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요령이 있습니까? 일단은 시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가만 아는 게 아니라요. 매매가도 알아야 됩니다. 이 인근 시세의 매매가의 몇 % 정도가 전세가로 적정한지 그리고 이런 시세는요. 다 나와 있습니다. 뭐 KB 시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시세를 확인하는 게 1번이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또 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임대인인지 뭐 혹은 어떤 뭐 법인으로 돼 있거나 뭐 건축주 명의로 돼 있다 이렇게 오는 접근하는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너무 전세 보증 반환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입 신고라든지 확정일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뭐 서류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은 조금 부동산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뭐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중개인의 성실성까지도 국가정보 포털로 다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뭐 중개료 지원이다, 뭐 이사비 지원이다, 뭐 임대료 지원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현혹되시지 말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그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부동산 시장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